그래서 오늘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프라이버시 전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의 프레임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걸 오늘 처음에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자료를 지금 다 안 갖고 계시죠? 자료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프라이버시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왜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고 어떤 경우가 되면 법률에 위반하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에 위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법에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감옥 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두 번째. 벌금 내요. 감옥 가는 것보다 좀 덜하지만 벌금 내요. 벌금 어디다 내요? 나라에 내요. 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과 학생들이잖아요. 이과 학생들은 법을 위반하면 나라가 나를 야단치는구나 라는 정도로 알아요. 그래서 법하면 경찰서가 먼저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뭐 잘못하면 저렇게 나라에서 감옥 보내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안 하고 돈으로 배상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법적으로 잘못하면 나라가 너 얘한테 얼마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하고 나하고 관계되면 나라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끼리의 문제인데 나라가 이제 법적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거는 사적인 관계를 해결한다고 해서 사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다 공대에 있으니까 법 그러면 바로 나라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공부했으니까 그래, 돈 물어내는 경우도 있고 감옥 가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는 나라가 나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죠. 그럼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남이 나를 바라보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는 나라의 문제고 하나는 남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알고 계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막 이야. 우와. 대박. 다 했어요. 보셨죠?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와, 이 아저씨 법대 교수구나 느낌 빡 오죠? 그죠? 이 아저씨 뭐든지 말로 하는 아저씨구나 이런 느낌 딱 들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보니까 문과대학 사회학과 강호영? 네. 황정환? 네. 그 다음에 정환? 네. 홍경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사회학과, 인문대학, 뭐 하여간. 이분들은 그래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은 그래도 말로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빼고 다른 분들은 다 이런 것보다는 모델 또는 수식 이런 걸로 간단히 보여주면 사회현상을 금방 이해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은 안타깝게도 말로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났어요? 우리 호영군? 네, 황정환. 정환군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지역을 말씀하세요. 예. 자기가 어디 났는지 몰라요? 진주 시내에서 자랐죠. 더 촌이면 좋아요. 제 사례는 더 촌일수록 환영이야. 아니, 저 태어나 바로 서울.
바로 서울로 왔어요. 탈락. 제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동네 그래도 면 소재지라서 괜찮은데 우리 동네에 한 20, 30가구 이렇게 있고 한 30분 정도 가면 거기는 한 100가구쯤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0가구쯤 있으면 우리 집이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연세가 몇인지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옆집에 정말 우리 집 옆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저희 집 왼쪽에는 본 부인이 있고 이 길을 하나 건너서 옆집에는 둘째 부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생각해 보면 그 분의 둘째 집의 아이들은 첩의 자식들이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서자들이잖아요. 그런 서자라는 사실, 그 사람의 이름이 원모라는 분이라면 그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집에 몇째라는 것도 알죠.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지, 그 할아버지가 언제 수술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언제 시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우리 다 서로 아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느낌에서. 우리 여러분들 막 지금 프라이버시 막 흥분하잖아. 뭔 일 나면 이런 개떡같이 이걸 넌 내 거 어떻게 알았어? 막 이렇게 흥분을 하잖아, 대부분. 그런데 그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집 첩의 자식에 관하여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서로 동네 사람들끼리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법적으로 소송할 거야, 말 거야? 얘기해봐, 지금. 안 할 것 같아요? 왠지 이 느낌에서는 안 해야 될 것 같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민감한 부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생각해? 다 그래? 나는 소송한다. 손 들어. 나는 소송한다. 나는 소송한다. 그죠? 왜 그래요? 왜 안 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본질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엄청나게 많은 말로 돼 있는 것들보다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왜 안 하죠? 여러분들 왜 안 하죠? 네. 모두 알고 있어서? 모두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모두 알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안 하지? 왜 이런 야, 이거는 완전 프라이버시인데 엄청 민감하잖아. 이웃간 유대. 네, 이웃간 유대? 좋아요. 또, 여러분들 천재인데? 천재야. 이런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데 눈길이 아주 좋아요. 또 왜 뭔가 있을 것 같아.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 막 해보는 거죠. 그거 신기하네. 왜 이건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열받을 일인데 왜 나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 이게 본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알듯이 그 사람도 나를 아니까. 예? 나도 다 아는데 그까이 거. 어제 저녁에 계좌밥 먹은 거 나도 아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왜 안 했을까? 지나 나나 뻔한 건데 뭐 하러 해요?
안 하죠. 프라이버시라는 말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쓰면서 엄청나게 많이 듣죠. 뭐 문제 생기면 바로 소송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죠. 그렇죠? 이상한 놈이 전화 오면 넌 누구냐? 이렇게 묻죠. 너 나한테 왜 이래? 뭐 이건 스팸 아니야? 뭐 이게 나오고, 그렇죠? 추적해서 야단쳐야 돼 이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빼냈어 나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엄청난 권리를 법으로 보호한 지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응? 20년? 30년? 아, 난 저렇게 적극적인 학생들을 좋아해. 예. 정환이는 몇 년 됐다고 생각해요? 바로 검색 들어가는 거야? 아니. 50년. 50년? 상당히 많이 써요. 20년, 30년, 50년. 굉장히 뭐 이렇게 리디어하네. 이렇게. 또 다른 분 있어요? 한 100년쯤 된 것 같아. 100년쯤. 왜 그랬을까? 그전에는 왜 보호 안 했을까? 아까처럼 나도 알고 있으니까.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100년 전에 뭔 일이 있었길래 이게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좀 아까 얘기한 거에서 나왔잖아. 제일 핵심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네. 얘도 알고 얘도 알아. 그럴 때는 even 하잖아. even 하니까 이 저울추를 한쪽으로 기울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얘를 모르는데 얘만 나를 알아. 이러면 저울추가 기울죠. 그 기우는 것이 아주 심해서 규범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야, 이건 봐줄 수는 없겠다. 이 정도까지 봐줄 수가 있나?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얘가 부당하게 나오는 부분을 정리해서 저울추를 똑같이 해주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프라이버시의 출발이에요. 프라이버시의 출발. 프라이버시를 더 깊이 있게 다루는 학문적 논의에서는 더 멀리 가기도 해요. 1400년대 뭐 이렇게 아주 고전적인 법적 관점으로 가기도 해요. 여러분은 법학을 기본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럼 야,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예? 뭐라 했어요 지금? 고조선 시대부터.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오래 전부터 자신의 점유가 되어 있는 나의 사냥 물품, 내가 힘들게 지어놓은 내 굴집, 또 내가 힘들여 경작한 나의 소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먹은 것 빼놓고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시절에서 이걸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규범적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확인했을 때 이게 이제 법적 보호 대상이 됐겠죠. 그런 것이 원래 법의 출발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왜 최근의 일이냐 하면 이것이 나는 모르고 쟤는 아는 상태가 된 경우가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로 남 얘기를 전달할 때. 실제로 우리 여기 자료에 여기에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프리바뚜에 이런 말에서 나온대요. 사람의 눈을 피한다. 이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토마스 쿨리라는 이 사람 미국 판사예요. 미국 판사인데 이 사람이 The right of the individual to be let alon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뭘 권리인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자기 혼자 있도록 할 권리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홀로 있을 권리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여기 1888년에 나왔는데 1890년에 워렌 앤 브랜다이즈라는 사람이 같이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하버드 로 리뷰에 1890년에
실렸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공저로 만든 The Right to Privacy라는 말이 나와서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뭐 사생활권 뭐 이런 말이 나왔죠.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말로 그냥 썼어요. 근데 이게 뭐가 돼 있냐면 요 핵심이 뭐냐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사이버 기술 전체에 대한 흐름 하나를 맥을 짚고 가야 돼요. 그 흐름이 뭐냐 하면 바로 매체에 관한 거예요. 매체는 미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미디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미디움, 사이버 기술, 국방학과 무슨 뜻이에요? 중간. 또 중개자. 또 매개자. 뭐 이런 의미죠. 무엇을 매개해요? 사람과 사람을 매개한다는 말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해요?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인가를 전달해요. 전달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말해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을 커뮤니케이션해요? 무엇을 통신해요? 정보? 정보를 통신해요? 좋아요. 정보를 통신해요. 또 뭘 통신해요? 본질적으로는 뭘 통신해요? 커뮤니케이션, 말을 해요. 말이 뭘 커뮤니케이션해요? 말을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잖아요. 생각을 누구야? 생각. 아, 이 천재인데. 이름이 뭐예요? 이명호. 예, 제가 학점을 드릴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요. 생각을 전달하죠. 생각을. 이것을 이런 말을 써요. 의사. 우리의 어떤 뜻.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이 전달할 때 보세요. 말 아까 얘기했죠. 또 뭐 해요? 행동, 글, 각종 의사 표현 행위를 해요. 우리가. 그렇죠. 이 의사를 전달하는 대로 치면 이것도 매개죠. 이것도 매체죠. 사실은. 매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근본적인 매체가 뭐예요? 의사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죠.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에 담겨 있다고? 여러분들의 몸에 담겨 있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핵심적인 매체예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아, 내가 중요한 매체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은 뭐예요? 네, 내가 가는 거죠. 네, 당신을 보내세요. KTX 광고 카피예요. 네? KTX 광고 카피예요. KTX도 중요한 통신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사이버 국방학과 핵심적으로 잘 알아둬야 돼. 이 강의 다른 데 가면 못 듣는 강의야. 그런데 핵심적으로 뭐예요? 제일 보호해야 될 매체의 마지막 대상이 뭐라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매체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사람을 놓치면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전적인 옛날에 위험한 사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안 사람. 예? 우리 임금님이 불법 대선 자금을 써서 당선된 것을 아는 분. 예? 그 다음에 저 사실을 다른 분에게 막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분은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 사상이 들어있는 그 매체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요. 죽여버려. 누구야? 죽여버려요. 네, 죽여버려요. 옛날에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정말 증거를 알고 있는 증인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너무 가혹하니까 또 어떤 방법을 써요? 연금 방식을 씁니다. 가택에 연금해요.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깥에서 보는 텔레비전, 신문, 기타 등등은 다 넣어줘요. 그런데 뭘 못하게 해요? 그 사상이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줘요. 매체 관리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매체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직접 대면해야 돼요. 그렇죠? 직접 대면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대면에서 아는 만큼 쟤도 대면에서 나를 아니까 굳이 프라이버시라는 걸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죽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내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그냥 죽었어. 그러면 끝이야. 그렇죠? 그런데 뭔가 썼어. 딱 써서 내 집은 큰아들에게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매체에 이 사람의 의사가 표현되어 있죠. 그 매체가 무엇이에요? 말과 글을 통해서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딘가에 담겨 있어요. 그게 바위에 새겨진 경우도 있고요. 그게 종이에 쓰여진 경우도 있어요. 예? 어디는 대나무로 책을 만든, 예? 기억하시죠? 죽편, 예? 그런 데다 써놓기도 하고, 양피지에다가 탁 쓰기도 하고, 파피루스를 쓰기도 하고, 종이를 발견하고, 많은 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매체에 담기는 것이 정보가 많아지죠.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이 쓸 수 있는 수준, 표준화된 언어로 표현되지 아니한 사상은 없어지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heuristic data, heuristic knowledge 이런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졌어요. 정해서 쌓였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외웠던 게 있어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오늘 매체론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알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컴퓨터, 경영학, 여러분들은 정말 천재가 될 수 있어. 이 강의 한 번으로. 그동안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아저씨 뻥쟁이네 이러고 그 말 하고 싶었지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과목이 이러한 철학적 바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깨닫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거야. 이제 이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게 돼 있어요.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법이야. 응? 정말? 그래서 이 매체 의사 표현을 하면 정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외운 것 중에 내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알죠? 예? 알죠? 그거 뭐예요? 그거 왜 외웠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사람 우리나라 한 사람도 없어. 그렇지? 이 오빠 천재라니까? 이야, 앞에 앉은 애들은 뭔가 달라. 얼굴이 특별히 하얗군. 예. 뭐라고?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최초의 목판 인쇄 술이 적용된 판본, 예? 으로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 뭐가 써있는지 모른다니까?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몰라. 근데 하여간 부처님 말씀 중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예, 그러나 우리가 왜 그걸 그렇게 외웠어요? 최초의 목판이라는 걸? 외우라니까. 자꾸 시험에 내니까 젠장. 그래서 외운 거죠. 근데 시험에 내용을 안 물어봐. 최초의 목판만 자랑하는 거죠. 예. 더 웃긴 거 또 있어요.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예? 그건 또 뭐예요? 예, 그렇죠. 그거 갖고 우리가 뭐 했어요? 누굴 연맥인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 구텐베르그한테 한 방 날린 거야, 우리가. 근데 직지심체 요절은 또 뭐가, 또 몰라, 우리가. 그러나 다만 우리가 누가 구텐베르그가 나오면 뭔 소리야, 직지심체 요절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유엔으로부터 승인도 받아놨어요. 그죠? 우리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게 왠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이 매체론의 본질을 의미해요. 여러분,
계속 베껴 쓰던 시절이잖아요. 중요한 정보, 중요한 사상. 예? 일수록 베껴 쓰던 시절. 굉장히 중요한 걸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따위 거야 뭐 구원에 이르는 그따위 것들이야. 성경 말씀. 예? 그 다음에 석가모니의 뭐 경전. 그 다음에 뭐 임금님이 훌륭하다는 전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뭐 우리 임금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 왜 임금들은 굳이 아래서 나고 이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죠? 독수리가 데려다 놓고 막 이러잖아요. 곰이 막 사람이 되고 막 이러잖아, 우리가. 예.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훌륭하다는 증거로 한 거. 요즘 누가 내가 곰의 새끼라고 그러면 동물원에 가라고 그러겠지. 예? 나라를 맡기질 않고 동물원으로 가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는 또 그랬잖아요. 이게 선민의식 이런 게 있어. 이게 중요한 정보와 사상이에요. 이것이 누군가의 권력의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설 속의 이름으로 막 쓰기 시작해서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해요? 일 없이 그것만 지키는 놈이 있는 데다 넣어놓고 보관해요. 그따위 걸. 요즘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놓은 것보다 더 소중하게 다뤘단 말이에요. 그거를 매체로 보존하고 관리해온 거예요. 그런데 목판 인쇄술인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을 우리가 왜 전 세계를 향하여 막 부르짖느냐? 우리가 문화민족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상을, 중요하고 좋은 사상을 더 많이 유포하고 표준화된 상태로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가 문화민족이잖아요. 안 그럼 뭐만 남아요? 주먹만 남는 거야, 주먹만. 어? 징기스칸 같은 데서 쫙 쓸고 언니들은 다 데려가고 나머지는 다 죽여. 이렇게 정리하고 그 공포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문화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문화민족이라는 걸 얘기하려면 사람이 필사본으로 쓰던 것을 획기적으로 능가하는 인쇄술을 발명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왜? 찍어내면 되니까. 얘가 이틀 쓸 거 딱 2분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상의 축적이 엄청난 양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개인의 능력을, 개체의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문명사적 기초를 닦는다는 의미. 이게 문명의 인프라스트럭처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문제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천재가 되는 거야. 이미 천재가 됐어. 그리고 났더니 금속활자를 냈어. 금속활자. 금속활자의 특징은 뭐야? 목판하고 금속활자가 다른데 왜 구텐베르그에게 굳이 우리가 한 방 매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판은 네. 책 전체에 대한 네. 거를 다 파서 네. 그 책만 이렇게 찍으시면 그렇죠. 금속은 네. 키보드처럼 네. 네. 가를 이렇게 조합시키는 네. 그래서 더 빨라지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분. 일어나서 인사해. 그럼 지금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쌩까 그러면 안 되지. 빨리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 인사하면 또 박수 치고 그러는 거야. 예, 진짜. 그렇지. 그거 봐. 이게 기본 매너예요. 누가 박수 치면 인사해서 감사 표시하고 감사 표시하면 또 박수 치는 거. 이게 선진국 시민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예? 문화민족인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식의 재구성, 그 다음에 그 편집, 그 다음에 생성 이런 것을 엄청나게 빠르고 신속하게 변형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formation knowledge의 생성과 유포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금속활자가 혁명이고 첫 번째 목판이 혁명이에요. 이 매체 기술의 혁명이에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진임 조절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본질적인 그림은 여기서 나왔어요. 이제 아직도 뭐가 필요해요? 인체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거죠. 인체의 노동력에 의존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식과 사상이라고 하는 이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직도 물질적 한계 내에 존재한다는 뜻을 의미해요. 사람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기 시작하죠. 와트예요? 와트예요? 와트?
에? 여러분들 그 다 저기잖아. 그 와트 외우고 온 사람들이잖아. 이 법대 선생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 자신 있는 거는 딱딱 던져줘야지. 그래서 엔진이 발명됐어요. 그죠? 엔진이 발명됐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개별적인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기계화를 의미하고 그 기계화의 본질 속에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가 탄생하게 됐어요. 산업사회. 산업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경영학과. 서준원? 이런 거 한번 또 나가줘야지. 예. 제일 큰 게 뭐야? 그렇지. 매스 프로덕션. 그죠? 아, 선수야. 전공별로 다 있으니까 너무 좋다. 딱 나오잖아, 답이. 핵심 내용이 뭐예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는 상태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더 크게 소형화되는, 더 크게 되는 큰 그림에서 산업화 시대를 접어든지 한참 지나서 1800년대 말에, 물론 산업사회가 확실히 꼽힌 거는 2차 대전 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배태된 것은 그 전이잖아요. 기술은 1800년대에 윤전기를 발명하게 돼요. 윤전기를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 노동력을 쓰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정보를 마구 찍어내서 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뭐가 생겼어요? 동네마다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됐어. 출판사를 운영할 정도만 된 게 아니고 이젠 자동으로 교열을 봐가지고 매일 찍어내면 되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매일 발행하는 신문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누가 다 가지고 있냐면 아무나 신문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옛날 왕조 시대의 신문은 누구만 만들었어요? 네. 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었어요. 임금만이 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서양의 대부분의 교회 권력이 있고 왕권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여행 가면 꼭 보시는 게 뭐냐면 왕실 도서관이 엄청나게 잘 돼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도서관이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잘 돼 있어요. 왜? 모든 지식을 왕이 독점했기 때문이에요. 지식의 유포도 왕이 독점했어요.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직지심체 요절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최초로 만든 건데 왜 그걸 만들었지?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다 이런 거 찍을 수도 있잖아. 황정한 만세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직지심체 요절을 찍었을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제가 아까 권헌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력과 연동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안 돼. 인류의 발전 원동력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내 맘대로 부려보겠다는 그 욕심. 응? 삥 뜯을 때부터 우리가 해본 거 아니야? 응? 네 돈이지만 내가 좀 쓰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그런 느낌. 자, 보세요. 출발은 그렇게 돼서 항상 권력과 매체가 연동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신문을 동네마다 만들게 됐어요. 우리 동네에서 신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쟤도 만들고 얘도 만들고 걔도 만들어. 이제 내 신문이 안 팔려. 자, 신문을 팔리게 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신문이 잘 팔려요? 자극적인 거. 누구의? 예, 아무 사람이나 자극적으로 올라오면 의미가 없잖아. 예, 쟤가 첩의 자식이래요. 그런데 걔가 누군데?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걔 걸 왜 봐? 누가? 대통령이 첩의 자식이었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호외가 발생돼야 되겠지. 호외가.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신문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하루가 다르게 망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지금도 있죠. 파파라치. 파파라치들이 막 드론을 써가지고 막 촬영을 하고 막 그죠? 에? 그래서 그냥 타블로이드 판에다가 딱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빨간 사진으로 딱 해가지고, 그죠? 예. 사실은 옐로우 색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좀 야한 걸 만들 때는.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농담처럼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회학에서 많이 다루죠. 신문 방송학, 자기는 뭔데?
사회학인데 뭐 그렇게 돼 있어요. 황정환 문과대학 사회학과. 저 노어 아, 로스케. 아. 그래서 러시아 말 해요? 지난번에 나 수업에 그 러시아에서 유학 온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미인이었는데. 자, 하여간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옐로우 저널리즘을 하니까 여기에 본질적인 가치가 하나 더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자, 매체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돼 왔죠. 그 다음엔 뭐가 돼요? 이제는 활판으로 만드는, 매체부터 정리하고 또 넘어가려고 해요. 매체부터 정리하면 활판으로 만드는 그림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가 됐어요? 컴퓨터로 처리하게 됐어요. 컴퓨터로 정보와 사상을 처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못 만든 것에 대해서 금방 지우고 다시 만들면 되죠.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고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동안 사람이 계산하지 못하던 것까지 엄청난 숫자의 계산도 가능하게 됐어요. 이건 뭐냐면 사상의 무한대로의 확장을 의미해요. 컴퓨터로 정리하기 시작한, 컴퓨터가 처리하기 시작한 건 엄청난 거죠. 1950년대쯤에 처음 나왔다고 하죠. 애니악? 컴퓨터과학과. 컴퓨터학과 김정수. 예. 그런 거 배워? 컴퓨터의 역사 있다고, 그지? 근데 컴퓨터라는 말의 어원이 있던데? 최근에 그거 나오던데? 몰라요? 계산하는 사람. 진짜. 계산하는 사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논문에. 근데 그거는 더 전에 나왔더만요. 보니까. 18세기, 17세기, 18세기인가? 아니야, 18세기면 사진이 있나?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컴퓨터라는 말이 그렇게 만들어진 말이래요. 계산하는 사람. 근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사람의 이 정신적 능력을 완전히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이 컴퓨터의 발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멀리 전파하는 통신수단까지 연결돼가지고 인터넷까지 오는 동안에 매체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는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근본적인 매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생각을 다른 데로 전달하기 위해서 생각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쓰고 이것이 컴퓨터까지 연결되는 것은 그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어도 그 자리에 정확하게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따가. 지금 여기에서 매체를 가지고 신문을 만들고 망하는 얘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 그림에서 황색 신문이 일을 많이 하고 파파라치가 어떤 사람을 조사해요? 특별히? 예, 유명인. 유명인은 뭐 이런 말로 써요. 뭐 public figure 이렇게 쓰나요? public man, 뭐 public,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적인 존재인 사람. 공적인 존재인 사람. 보세요. 아까 문제는 비대칭. 내가 알고 남도 나를 알 때는 그 자체가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균형점이 깨뜨려진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균형점이 깨뜨려진 순간이 있는데 그 균형점이 깨뜨려진 순간은 저 사람이 나의 보편적 관심사의 대상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 동창회에 갔는데 너 왜 내 이름 물어봐?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동창회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총장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총장님이 니네가 왜 굳이 나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비대칭적인 것이 허용되는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적 관심사. 네. 공적, 얘가 한자로 쓰고 한글로 쓴 거는 무슨 의미냐면 한자로 쓰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공적인 관심사. 공적 관심사는 우리가 퍼블릭 인트레스트가 그 안에 존재하는가를 봐야 되잖아.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알 권리가, right to know,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꼭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공적 업무를 보는 사람에 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해서 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부분은 바로 언론의 대상이 되고 언론의 대상인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해서 보호해주는 가치를 미국 헌법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 헌법이. 그것이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학과, 손 들어봐요. 사회학과. 사회학과 이런 거에 관심 많지? 그 사회학과 출신들이 언론인이 많아. 옛날에는 신방과가 없을 때는 사회학과 출신이 대부분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의 내용이 어떻게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공동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판 기능을 유지할 것인가.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로 다른 권력으로 이 권력이 대체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왜곡되게 되고 정보를 통제당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런 걸 없애야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미국 헌법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그래서 공적 관심사가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어도 문제가 돼. 이거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셔 버렸죠. 10년이 안 됐죠, 아직. 그죠? 예, 돌아가셔 버렸는데 왜 돌아가셨어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밖을 향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봉하마을의 사저에 본인이 안방에서 나와서 건넌방으로 가는 차림의 사진을 부엉이 바위에서 언론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딱 나가니까 노 대통령이 언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발 저의 안방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호소문을 썼어요. 자, 이 문제가 1890년대의 미국 사회의 보편적인 그림이었어요. 당시의 유명인, 정치인, 뭐 시장이 됐건 의원이 됐건 아니면 그 지역에서 선출된 판사가 됐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엄청난 이 파파라치들이 붙어서 취재 열기가 과열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유명인이지만 나는 보세요. 그냥 개인은 홀로 있을 권리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뭐 이건 이해가 됐어요. 나는 뭐 법적 관심도 아니까 너와 나하고 동등하지 않다면 나는 보호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나는 공인이야. 공인으로 딱 낙인이 찍히는 순간 모든 알 권리의 대상이 되었어요. 모든 알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야, 내가 공인이지만 내가 모든 나의 삶이 공적인 것은 아니지 않냐. 에? 내가 공인이지만 내가 사회생활에 내가 나와 있지만 나의 모든 생활을 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 안방을 돌려주시오. 요 정도는 보호 대상으로 봐야 되겠다. 요 부분은 나의 사적인 공간으로 이해해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만든 논리가 바로 프라이버시권이에요. 바로 프라이버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왜 나 법적으로 내가 그걸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지? 이런 느낌을 가질 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내가 이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하는 그 행동에서 내가 나와 있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여기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의 문제는 당연히 이 공동체에서는 허용되는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소송으로 하기는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느낌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 공적인 그림에 나와 있지만 퍼블릭 사이드에 나와 있지만 다시 재구조화해서 프라이빗 사이드로 빼내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례로 드는 내용이 뭐냐면 영업점에 가면 여러분들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 저 선생 참 재수없네. 그런 느낌 있죠. 그런데 가시면 또는 뭐 롯데리아나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private, staff only 이런 게 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 의미예요. 내가 영업점을 개설하고 이 영업점에 손님들을 위해서 퍼블릭하게 내어놓은 영업점이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긴 아닙니다.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불법 침입이에요. 관념이 이해가 되죠? 내가 다 내어놨지만 그러나 선을 그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 선을 어느 정도면 그 선에 해당하는가라는 싸움이 100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이걸 정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 모델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죠. 이해가 되죠. 그러네. 그건 진짜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드는데 그러면 어떤 거는 여기고 어떤 거는 여기냐라는 판단을 하는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돼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재판을 해서 그때그때 다르게 결론을 내려봐야 되는 거예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자, 이런 그림이 출발이 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구조가 그런 권리 구조라면 그러면 앞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보면 본질은 무엇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매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면서 더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 매체가 확장되면서 매체 혁명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오늘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것 단계에 따라서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